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예,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김경률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방선거까지 70여일 남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대구 공천이 많이 돼 있는데 일단 지난 일요일 날 있었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컷오프.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말은 이분들이 더 쓸 데가 많다 다른데 대구시장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용남 의원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아니 우리 속담에 예. 평양 감사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못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구시장 하고 싶다고 나온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대구시장이 그렇게 미관 말직이에요? 뭘 그런 걸 하려고 해? 더 중요한 일 해야지. 이분들이 더 중요한 일. 아니 주호영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나마 국회 부의장이니까 예. 그렇다고 치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금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대구시장이 미관 말직도 아니고 대구시에 국회의원만 12명이 있는 광역시의 시장인 거죠. 단체장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랄까 억지로 만들어낸 말 같지 않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도 이 자리에 계신 네 분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 틀린 거잖아요. 저부터 포함해서 과거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쇼를 한 것은 이진숙 그 전 위원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표면상으로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에 대해서 또 논평하는 바가 없는데 이 문제는 곧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현 위원장의 메시지가 내지는 의중이 전혀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곧바로 나오는 게 그럼 이진숙을 국회에 써먹기 국회의원으로 보궐 출마시키기 위한 것이냐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정현 위원장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겟은 주호영이었다라는 게 명징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중진들을 처음에는 컷오프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보통 일은 사선의 윤재욱 의원과 삼선의 추경호 의원까지 포함해서 주호영 의원 컷오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난리가 나고 대구시 의원들이 다 집단으로 성명 내고 반발하고 예. 장혁 대표가 만나고 그러니까 그럼 처음에는 주호영, 윤재욱, 추경호 1+2 카드였다가 이제는 주호영, 이진숙 세트로 이제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주호영이에요. 그러면 주호영 그러면 부의장은 순수한 컷오프고 이진숙 위원장은 이거 말고 다른 자리 이렇게 되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중앙 정치 무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회 부의장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예. 무슨 어떤 더 중앙 정치 얘기를 중앙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던 일이나 계속 하셔라. 주호영 의원에게는. 남은 임기나 잘 맞춰라 이렇게 주호영 의원한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군자의 복수 지금 예. 친이계를 싹 정리하고 있다. 그 뭐 이를테면은 경남의 박완수 지사가 단수 공천 받았는데 조혜진 전 의원도 그때 막 여론조사 보면은 당시에 상당히 경쟁력 있게 나왔어요. 예. 근데 친이계예요 또. 조혜진 의원은 친이계죠. 예, 그러니까 컷오프되고 그냥 서사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진심은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진숙 위원장부터 보면 앞서 이제 정확한 워딩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말은 그렇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곳은 국회다. 정기국회에서 스타덤에 오를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BC 기자에게 취재에 응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보궐로 자리를 만들어주고 국회에 그럼 이진숙 위원장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일단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얼마 전부터 그런 소문이 났잖아요. 예. 처음엔 이진숙 전 위원장을 대구시장 공천 줄 거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무리수다. 누가 봐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진숙 때 뭐 예를 들어서 조만간 가시화될 김부겸 총리하고 대진표가 짜여지면 아무래도 이진숙이 질 것 예. 같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좀 방향을 선회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내보낼 것 같다라는 소문이 한참 전부터 돌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맞아요. 제 의도는 그거예요. 라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근데 예. 과연 의도대로 될 거냐.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저는 만약에 이제 6.3 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구 어딘가에 공천을 이진숙 전 위원장을 준다면 예.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진숙 본인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뭐 머리가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가능성은 있어 욕인지 보입니다. 칭찬인지 애매한 김영남 전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아니 뭐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 출신이니까. 네, 저도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예. 이진수 어제 정확히는 일요일이겠네요. 그와 같은 이제 발표가 결국은 대구시장 선거도 망가뜨려 놨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후보로 나서건 안 나서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또다시 어디 대구의 지역구에 보궐로 내보낸다 하면은 대구시장 선거 마찬가지로 전 망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정현 위원장의 말씀처럼 이진숙의 국회 진출은 훨씬 더 조금은 용이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은 대구라 될 수 있겠지만 예. 대구시장은 위험해진다. 대구시장 선거는 이미 전 망가뜨려 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또 우리 4명의 예상이 또 한번 틀린다 한들 그게 국민들에게 공감을 혹은 야 이제 제대로 가는 거구나 이와 같은 의중의 전달이 될까 예. 이와 같은 것은 실패했다고 보고 여러 가지로 저는 뭐 저의 전력 국힘 비대위원 시절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 계속 떠오르는 게 2년 전 선거 시절 모두들 망하는 길로 가고 마지막에 3월 말이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사, 네, 4월 1일인가 그랬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뚜렷이 기억하는데 그런 또 폭탄을 이렇게 투하해놓고서도 총선에서 뭐 180석 과반 이상 이런 걸 말씀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저는 그때 그 일들이 다시 또 똑같이 되새겨지고 있네요. 그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주류 당권파 분을 만났어요. 예.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도혁 대표 뭐 하냐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부에 문제 제기가 있으면은 의원들 의견도 경청하고 하는데 본인이 뭔가를 주도해서 하질 않는데 예.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윤어게인 목소리를 내던지 아니면은 뭐 대통합의 목소리를 내던지 이도저도 아니고 지금 뭔가 굉장히 숨어 있는 것 같고 리더십 무능해 보인다. 그래서 예. 그 얘기를 당 대표에게도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장도혁 대표가 지금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망나니 칼춤을 추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앞에 세우고 뒤에 지금 이가 소나기를 피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리더십이 지금 뭔가를 하기에 지금 완전히 지금 대드락 상태로 이제 어려운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도혁 대표가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기능을 그거를 하나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를 당권파에서 당권파에서 해서 예. 아. 예, 당권파 혹시 뒤에 뭐 총장짜리 붙는 이런 분들 아닙니다. 예,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 지도부에 계신 분이에요. 지도부에. 뭐 제가 더 깊이는 얘기를 못 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아주 자연스럽게 선거 지나고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듣는 순간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사실 장도혁 대표 임기는 내년까지예요. 그런데 이 주류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모든 의원들이 다 지금 그쪽에 시선이 가 있다. 전당대회가 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안철수, 나경원, 사실 오세훈 시장도 사실상 전당대회 낙선하면 뛰어들 거고 이게 역대급 전당대회가 될 거다. 이미 사람들의 눈은 예. 지방선거가 아니라 그 이유를 보고 그 있다. 이유가 지금 있다. 당권파까지도 당권파가. 지금. 예. 양당이 다 전당대회에 꽂혀 있네요. 지방선거로 건너뛰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양당이라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아니 민주당도 사실은 전당대회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더 많죠. 지방선거의 판세가 어느 정도는
굳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양당이 공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을 가져갈 전당대회가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장동혁 대표의 그 몰락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윤의 등에 업혀서 당대표가 됐습니다만 친윤이 바라보기에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바람막이가 돼주질 못해 기본적으로. 예. 장 대표가 그래서 거의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예, 아니 본인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큰 감투를 써갖고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예. 근데 저 조금만 뭐 이견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만약에 선거를 하면은 지방선거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제 국힘 주류 쪽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예. 그 당원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50% 먹는다고 봐요. 또 이길 수 있다. 예, 또 이게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번 나와도 50%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 국민의힘이 이게 당원 구성이 사실은 구구 지층이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유리하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퇴하고 사실 그 당대표가 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정당 역사에 없는 건데 만약 그 가능성 배제할 수도 없다 사실.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신임을 물어보겠다라는 식으로 사퇴하고 다시 장동혁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류 쪽에서는 보고 있어요. 이건 거의 저주다. 아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시네. 어디에 대한 어디에 저주를 보낸 거예요? 분석입니다. 분석. 이게 만약에 맞다라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뭐 제 전력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국힘 비대위원 전력으로서 이건 국민의힘 망해라. 그리고 너희는 완전히 그 뼈가루조차 없을 정도로 산산이 이렇게 제가 돼버릴 것이다 이런 걸로 들리는데 짧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동혁 대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몰락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장동혁 대표는 몰락하지 않고 계속 그래 왔었다.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사무총장이라는 아주 중역을 맡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똑같이 가졌던 불만이 그거였어요. 장동혁 대표는 사무총장으로서 일종의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최일선 뭐랄까요? 막료로서 상당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보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 몇 가지 뭐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회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 특징인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장동혁 대표랑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친한계에서 뭐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사무총장이라면 사실은 당에 가장 실권을 쥔 그렇죠. 그런 조직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 어떤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는 모든 경로가 사무총장을 그럼요.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중차대한 역할이어서 여러 경로로 문제 제기도 하고 회의석상에서도 말하고 하면은 그런 게 먹혀들지가 않더라고요. 적어도 지금에 와서 시점에서 본다라면 모든 어떤 문제 제기, 문제 의식 그리고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자면 개혁을 향한 의지들이 다 뭡니까? 친윤 세력 내지는 여사 세력에 의해서 다 회의만 들어가면 먹혀들고 오더라. 결과는 항상 개혁적인 어떤 의지보다는 친윤 그리고 여사의 뜻에 굴복하고 오더라. 뭐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예.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 청취자들이 아주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조심 안 하셔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2의 말이 암투할 때가 먼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특히 뭐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분들이 곳곳에 특히 수도권에서 내지는 뭐 당선에 가장 근접한 예. 뭐 TK에서 공천의 물망에 오르면 저는 문제 제기했었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적어도 TK에 출마를 하더라도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배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사실은 그래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문자로 보내더라도 대답 자체가 없어요. 아, 보통 대답은 하기 마련인데 대답이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개무시하나 정말 보내면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예. 회의석상에서 막 문제 제기를 하면 예예예예 하고 좀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그래서 사실 아시는 정치부 기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들만 만나면 장동혁 예. 대표 욕했거든요. 정말로 실제로. 아, 이미 2년 전부터 내다보고 그때부터 욕을 하셨군요. 아, 저 욕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지 모르겠다. 예. 사실은 당 사무총장은 선거 때 공관위의 당연직 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공관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모셔오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당 돌아가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공관위원장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서의 당 사무총장인데 예. 지난 2024년 총선 때 당시 장동혁 사무총장이 대단히 무능하거나 대단히 이상했다라는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 지금 거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도 예, 이미 예, 사석에서는 이분 뭐 하는지 그때는 같은 친한 게 예, 예. 동지라고 느꼈는데 실상을 보니 아니었다. 저 뭐 정치부 기자들 만나기만 하면 얘기했습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루이 14세라도 하나 해주세요. 아, 루이 14세는 절대 왕정이었고요. 굳이 하자면 루이 16세 정도 되겠네요. 루이 16세 정도 네. 죄송합니다. 제가 14세까지만 공부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도 그런 면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주호영 의원 무소속으로 나갈까요? 주호영 의원 좀 아십니까? 아니 알기는 아는데 판이 조금 틀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진숙 대구시장 공천이 가시화되면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봤는데 예. 지금 판이 좀 돌아가는 게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공천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은석 카드도 사실은 그들 몇몇의 머릿속에서만 돌던 카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정말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를 아예 숫자를 만지지 않는 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추경호 만약에 국힘 대구시장 후보라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겠죠. 이진숙 후보일 때보다는. 예. 그래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일단 가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잖아요. 법적 주호영 의원이 대응하겠다. 법적 예. 대응. 여기서 사실은 기세가 한풀 꺾이는 거예요. 정말 무소속 출마하려면 바로 질렀어야지. 바로 질렀다. 법원 가처분 아무리 빨라도 한 2주 있어야 결과 나올 텐데 그 2주 동안 그러면 당적은 유지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미 합니다. 타이밍이 지났다. 예. 사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예. 제가 뭐 알아본 바로는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라는 게 인용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고 예.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본인이 그 페이스북인지 뭐 청약금인지 모르겠는데 주호영 의원 비난하면서 나는 그때 저기 나갔다. 양산에서 컷오프 됐을 때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구로 나가가지고 나는 됐고 그래서 황교안은 그때 지고서 물러나고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다. 그러면은 너도 그러니까 주호영 얘기한 당신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이게 예. 무슨 가처분이냐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거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가처분 신청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이제 승산 없는 게임이다 본 거고 그 내부 기류를 좀 전해 들은 거 얘기 드리면은 다들 말리고 있다. 말리고 있다. 모두가 말리고 있어서 끝났다고 봅니다. 일단 무소속 나가는 순간 배지가 떨어지잖아요. 음. 앞으로 임기가 2년은 남았는데 그분이 좀 있는 거고. 근데 왜냐면 이걸 여쭤보는 게 일각에선 이런 설이 나와요. 주호영 의원이 대구 수성을 무소속으로 나가고 그럼 여기가 보궐이 생기는데 이걸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 이게 이른바 연대설. 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속이 안 나가면 그런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지호 전 의원이 예. 그 채널 A의 아침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친한계 내부에서도 사실은 그게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게 예. 오히려 주호영 의원을 약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음. 그걸 만약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미리 입 밖에 내므로 인해서 주호영 의원은 그 부인하고 또 오히려 그런 다음에 지금 컷오프가 된 거거든요. 그 예. 시나리오를 오히려 가동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고 지금 그것도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이게 배지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거기가 한동훈이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금 정치적 그 판단들이
과실은 불확실하고 잃는 손해는 너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예. 그렇잖아요.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마찬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를 거기다 그러니까 판을 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계산은 다 끝났다는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네요. 그렇죠. 예. 네. 괜찮았어요? 훌륭하십니다. 역시 장황하게 내가 설명한 거를. 앞서 말을 좀 맞췄어요. 김경률 아니 기자님. 뭐 신지호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이제 조갑재 기자께서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주호영, 한동훈 이렇게 무소속으로 반극우 전선을 구축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어떤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돌아가서 이와 같은 상황을 자초한 것이 장동혁 그리고 이정현 라인의 어떤 뭐 책임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 지금 모든 선거를 박빙으로 만들어버린 심지어 이제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TK 까지도 박빙의 전선으로 만들어버린 둘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말씀처럼 현실화되기는 힘들지 않나. 그리고 현실화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좀 본방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유튜브에서 더 날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의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제가 유튜브로는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칼 토론 댓글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CBS 기자 조태임입니다. 네. 네, 제가 아직도 방송 시작 너무 제가 늘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약간 떨리는데, 근데 우리 막성태님이 지금 아직 오기 전이라서 좀 네, 출근 아직 안 하셨어요. 좀 스몰 불성실에 잘라. 불성실에. 스몰 토크를 해보려는데 뭘 해볼까 생각하다가 토요일 광화문 광장 공연 BTS 공연 혹시 보셨는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만 여쭤볼게요. 네. 저는 사실 그때 그 비슷한 시간대에 제가 출연한 TV조선 강적들 보느라고 안 봤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나중에 네. 다시 봤는데 조금 약간 실망스럽던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좀 혹평이 많은 것 그러니까 같긴 너무 하더라고요. 일단 정부가 너무 통제를 했고 네. 그래서 뭐 26만 명이 온다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군대 같은 느낌 약간 군대에서 공연 보는 느낌? 네.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노래는 제가 뭐 누구를 어떤 노래를 평가할 정도의 문화적 소양이 없어서 그렇는데 제 네.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아. BTS 신곡들이 제 취향은 아니라서. 예. 저는 공연 시작하기 전에 네. 갔었어요. 갔었어요? 광화문 광화문에? 쪽에.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사람 가는 길도 그 일방통행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좌석이 놓인 가운데 말고 네. 옆은 이 뺑뺑이로 돌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아마 사람이 몰려서 이렇게 어떤 통행하는. 안전사고가 네. 날까봐 계속 이렇게 돌게 만드는데 그래서 뭐 한 바퀴 돌다가 그냥 왔어요. 그걸 계속 걸어다니면서 돌기는 그래서 근데 네. 뭐랄까 일단 예측이 너무 틀렸고 네. 그러니까 보면 그 공연 이후에 그 어제 하이브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네. 어제 16%.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모든 건 주식 시장이 정확하게 반영을 해요. 이게 보면 그 공연이 돈 거는 사람들이 제일 정확해요. 그럼요. 자기 돈 태우는 건데 더군다나. 네. 그러니까 공연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으면 하이브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었겠죠. 어제는 네. 많이 빠졌고 오늘은 조금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제일 정확한 평가는 주식시장에서 내려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다음 이제 정치권 얘기 넘어갈까 아니면 조금 더 덧붙일 말씀 막성태님 어떻게 보셨어요? BTS요? 네.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RM 전국 D 좋아해요. 이름 다 외우시는 거예요? 3명밖에 몰라요. 네. 정부 멤버는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그건 아시네. 어쨌든 전 뭐 5명인 줄 알았어요. 2명이 더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 공연을 놓고서는 조금 얘기가 많은 것 같고 어떤 평론가는 넷플릭스에 속았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화문은 우리가 국가적 자산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 불편도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 영상을 보면 광화문이 너무 조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공연 중심으로는 잡히고 그러니까 이거 넷플릭스에 미리 사전에 얘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그런 시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은 사실 국가의 또 우리의 공동체의 것인데 특정 그룹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연인원 10,000명 정도가 투입된 인원 10,000명 정도가 뭐 경찰, 소방 이렇게 투입됐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하이브 특정 기업도 넷플릭스를 위해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물론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체 국익에 조금의 도움이 된다면 관광 자원이 충분히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같은 분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꼭 했어요. 그냥 가을의 특정 기간이나 봄의 특정 기간을 서울을 정말 케이팝의 축제의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냐. 네. 뭐 가서 뭐 광화문 같이 이로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강공 시민공원이나 이런 데 계속 뭐 한 일주일, 2주일 여러 아이돌들 나와서 날짜별로 나와서 공연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러면 아시아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게 되려면 사실은 대규모 실내 공연장이 서울 시내에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부족한 게 네. 그 지금 뭐 BTS뿐만 아니라 그 공연을 할 경우에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 K-팝 가수들은 꽤 있잖아요. 네, 그쵸. 블랙핑크를 네. 비롯해서 있는데 이게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뭐 맨날 체육관을 그쵸, 빌려서 쓸 거예요. 맞아요. 음향 네. 문제도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천 쪽에 조그만 게 있는데 조그맣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건 좀 대규모 공연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단체장이라면 서울 어딘가에는 대규모 아레나 건축 계획을 네. 세웠어야지. 그걸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뭐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네. 그러니까 전현희 지금 네.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경선하고 있잖아요. 네. 그 동대문에 있는 DDP DDP. 그거 해체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서울돔 아레나 그래서 7만석 규모의 네. 그러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맞으려면은 1만석, 2만석이 아니라 한 5만석 이상이 돼야지 오는 해외 아티스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패싱하고 일본 도쿄돔에서만 하고 이런 일이 그게 작아서 그렇다. 아.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네. 하는데 모르겠어요. DDP 해체 비용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게 이제 만만한 일은 아니다. 뭐 어쨌든 그런 주장들을 지금 하신 김용남 의원님처럼 하시는 이제 네. 분들이 이제 행정가들이 이제 예비 행정가들이 있는 거죠. 이 주제가 또 서울시장 후보들한테는 주요 공약으로 근데 등장할 수도 저는 있겠네요. 아레나도 네. 있으면 좋은데 네. 굳이 아레나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우드스탁이나 여러 뭐 예를 들어 뉴욕도 타임스퀘어 같은 데서 연말에 공연하잖아요. 이번 근데 BTS급 정도가 아니면 굳이 아레나 아니어도 우리나라 뭐 BTS나 블랙핑크 말고도 다른 그룹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뭐 그냥 공원이나 좀 넓은데 광장 이런 버스킹처럼 뭐 그런 그러니까 약간 오픈된 데서도 네. 할 수 있는 축제라는 건 사실 약간 그런 개방된 공간에 그런 것도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사는 고양시에서 그런 걸 좀 해도 공항 가깝고 좋지 않나. 아니 그 모 그룹에서 예. 그쪽 고양시에다가 그걸 만들겠다고 했었죠. CJ에서 했었죠. 예, 예. 그러다가 그게 지금 중단- 엎어져 있는 상태죠. 중단됐을 거야. 아마.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도 K-팝이 정말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또 거기에 맞는 공연장을 갖추면 좋겠다는 말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시장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 이제 오세훈, 박수민 의원, 그다음에 윤희숙 전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이렇게 세 분으로 압축이 됐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 사이 좀 신경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 상황들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계속 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날선 공격을 하겠죠? 일단 그 진행이 네. 물 흐르듯이 하는 게 박성태 씨보다 낫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 아레나 얘기하다가 쫙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들 저는 끌려다니는데 예. 조태임 기자가 카리스마가 있네요. 박성태 씨 아닙니까? 다른 분 아니에요? 아니, 저라고 이거 저가 아니고 이전에 했던 분은 저랑 닮은 분은 좀 네. 예, 일단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주장은 하고 있어요. 혁신 선대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그 톤이나 말투나 그 사용되는 어휘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꼬리를 내렸다. 아, 꼬리를 내렸다. 네, 그러니까 꼬리를 네. 내렸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걸로 완벽하게 각을 세워가지고 장동혁 대표하고 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를 인지를 했고 일단은 그냥 열심히 뛴다. 아. 근데 내 이제 브랜드니까 네. 계속 이제 차별화는 하겠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서울시장 후보 등록 전에 후보 등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네. 논란이 그게 많아요. 지난주 이 시간이었어요. 예,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취재된 내용과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이미 등록하기 전부터 뭐 측근 서울에 있는
그 국회의원이 이제 계속 그 주류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받아줘라. 예. 예를 들면 혁신 선대위를 꾸릴 수도 있다라는 워딩만 해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안 받아들여진 안 받아들여. 거잖아요. 장도연 대표는 네. 안 받아들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할 테니, 그러니까 명분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네. 해서든 등록을 할 테니까 명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미 물밑에서 이제 딜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 시장 측은 진작에 뛸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네. 물론 그 측근 그룹에서 경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경론이 있었지만은 대세는 그런다고 지금 불확실한,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노 리턴이었어요. 아까 전에 노 그 리턴. 네. 진행자 박성태 씨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 아, 그렇구나. 아주 발음이 안 좋아요. 노은지 좀 헷갈렸어요. 허가 잘못해서.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면접하는 날짜까지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20일 날 서울 그 면접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 명태균 재판, 재판 네. 때문에 그래서 22일로 일요일로 미뤄달라라고까지 이미 딜을 다 했을 정도로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갔고,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오세훈 시장 별로 없어요. 예. 지금 그냥 열심히 뛰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에서, 혁신선대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그것도 장동 대표 말이 틀린 얘기가 없는 게 경선이 다 끝나고 선대위를 만들지 미리 선대위를 만드는 게 어딨냐. 네, 지금까지 네. 정당 그거상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저런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그냥 경선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 들어갔을 때 뭔가 다른 약간의 하얀 네. 옷 입고 또 이제 하얀 옷. 국힘 색깔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하얀색이요. 하얀색 더 많이 입어. 역사와 전통을 봤을 때. 네. 혹시 또 다른 분은 원래 네. 아니, 전 정보는 없고 그냥 막 하는 거니까 캐릭터 막 하면 박성태님. 네. 원래 난세 영웅 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난세 영웅 나면 대부분 이제 사실 이렇게 있다가도 세상이 너무 난세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안 되겠다. 나라도 정말 못 참겠다. 이래서 영웅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난세예요. 난세죠. 근데 영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저히 상황을 그냥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거나 좀 과격하거나 또는 정책적으로 뭐가 잘못됐거나 이게 아니라 개엄한 윤호개인을 두둔하는 세력들이 휘두르려고 하는 그 가브레일이랑 통한다고 하는 전환기 씨한테 휘둘리고 있잖아요 지금. 가브레일이 촉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이건 정도면 당연히 웬만한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들도 떨쳐 일어나야 되는 환경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원래 영웅이 아니었어도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좋은 상황에 아무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좀 약해요. 그게 지금 이제 선거가 총선에 일단 멀리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표면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당대회 얘기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전당대회가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좀 다들 이제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발톱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발톱이 있는 예. 좀.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들은 남의 선거인 네. 것이라 다급함이 없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이걸 이제 그냥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는 이런 게 전형적인 애프터 드럼이죠. 애프터 드럼이요? 뒷북. 네. 뒷북. 아니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출마 여부를 불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선대위나 뭐 이걸 요구하면서 끌어내야지. 네. 이미 공천 신청을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 장도영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온 사냥감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뭘 달라고 한들 왜 주겠어요. 잡아놓은 물고기 비슷하게 된 형편인데.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의 요구는 그냥 언급된 대로 지금 당 지도부와의 차별화. 나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결이 네, 달라요. 네. 이거를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형태인데 약해요. 이 정도 갖고 안 돼. 정말 내가 불출마를 하든지 당을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라는 결기를 보여주면서 최대한 변화를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냥 둘이 뭉실하게 가다가 유리한 고지를 다 뺏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뭔가 배수의 진을 치는 것 같았지만 계속 여지를 남겨두다 보니까 네. 뭔가 메시지를 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저는 오세훈 시장 측을 내지는 이제 두둔해 보자면 네. 오세훈 시장은 지금 명분을 달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거가 임박해서는 특히나 이제 선거전 속에서는 여러 가지 흥행적인 요소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신 중도층을 흡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뭡니까 그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장동혁 대표 말이 맞긴 맞거든요.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야 그 꾸려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선거라는 아주 지대한 요소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중도층이라고 할까 그리고 유권자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은 뭐 이것저것 내지는 혁신선대위를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결국은 유권자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상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매장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봐서는 아. 지금 장동혁, 이정현, 뭐 장해찬 뭐 이런 사람들이 매장 앞에 이렇게 있는 한은 누가 들어가요? 뭐 아까 합리적인 사람이 난세 영웅이 나야 되는데 네. 누가 난세 거길 아니 똑같은 매장이 있어 비싼 상품을 사고 팔아. 근데 여긴 다 불량품이야. 들어갈 불량품. 일이 없는 네. 거죠. 전 그래서 영웅은 그런데 안 본다. 뭐하러 그래? 영웅이 만약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매장을 들어가면 욕 보는 거죠. 응? 치욕스러운 것으로 가는 거죠. 훨씬 더 선택지가 많은데 갈 일은 없다.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님이 안 가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영웅이 잘할 수 없는 토양이라.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지금 사실 좀 약간 튀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특히 서울시나 이런 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좀 서울시장 선거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란불이요? 예. 청신호가 아니라 노란불? 예, 청신호가 아니라 노란불이 켜졌다. 왜요? 너무 조용해요. 민주당 쪽이. 예, 민주당 경선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뭐 정원호 전 구청장,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네. 전현희 의원 뭐 이렇게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주목도가 지금 토론회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언론에서 별로 다뤄지지도 저도 오늘 않기도 알았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있었다. 경선을 하는 뻔했어요. 이유는 어. 이제 뭐 이렇게 공정성과 대표성과 뭐 이런 흥행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하는 또 거잖아요. 정책 검증도 해야 되고. 예, 서울시장에 나온다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사실은 처음에는 얘기는 나왔지만 막상 경선에 들어가니까 지금 너무 주목을 못 받는데 국힘은 네. 어쨌든 주목을 받잖아요. 아.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이게 노출이 되고 안 되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지금 서울시가 원래도 서울시가 이제 보수에 좀 유리한 판이기도 하고 인적 구성이 네, 이제 네. 노령화도 되고 그런 상황이고 제가 뭐 저는 누구의 특정 편을 진짜 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그 의혹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이제 김재섭 의원이 주로 많이 제기를 하고 근데 이것도 사실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경선 과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예방 주사를 저는 세게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냥 정원호 구청장은 일단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데 그거는 당내 경선에서 약간 점잖게 하니까 그게 먹히지. 이제 본선에 가면은 이제 개싸움 되거든요. 네. 이제 물론 지금 통일교 뭐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 쓰레기 폐기물 업체 뭐 또 오랫동안 이제 후원금 받아왔다는 의혹 뭐 등등등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여수의 뭐 농지 뭐 이런 네. 것까지 해서 해명이 된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주목을 못 받으면 이거 본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잘못하면은 뭐 정원호 구청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주당 경선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제가 보기엔. 지금 박주민 의원이 계속 정원호 전 구청장을 향해서 뭐 도이치모터스 골프대회에 참여한 거 두고 뭐 더티핸드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비판을 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주목도가 낮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싸움이다 보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진 않는 상황인데 원래는 서울이 민주당에 유리한 곳은 아니잖아요. 보수화됐다고 하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이제 딱 본선에 접어들면은 막상 그 이제 뚜껑 열어보면은 민주당이 완전 유리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이게 얘기를 하는 게 또 한 두어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최근에 제가 만났는데 그분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오세훈이 불리하다고 지금 보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아닐 수도 있다. 이거 되게 완전 초박빙이고 오세훈이 이길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여조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하신 게 사실 합리적 분석인데 네. 뉴노멀의 시대예요. 뉴노멀의 시대여서 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토론에서도 그냥 막 이야기 나올 때 윤석열은요 하면 다 끝이에요. 그냥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이 나왔어도 이걸 어떻게 얘기할지 선을 잘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이거 고민하다가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미리 선을 타놔야 되거든요. 박형준 부산시장도 앞서 이제 오늘 저 아침 방송 딴 거 예, 봤더니 선을 가르마를 분명히 안 타는 것 네. 같더라고요. 음. 이거 왜 그러냐면 구구 지지층 눈치 보니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늘 조갑재 대표도 계속 그런 비판을 하잖아요. 그 누구죠? 저기 추경호 의원이 후보로 들어가니까 이 윤어게인의 망령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의 최대 과제는 당내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본선에서는 윤어게인 절연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가 그 메시지가 좀 혼선인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 다 자연스레 이제 우리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앞서 계속 국민의힘 얘기를 많이 예. 했었죠. 근데 민주당 얘기를 해보면은 민주당은 제가 아까 뉴스 연구소에서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못했던 게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그 경향 TV 그 뭐죠 정치비상구 나가서 한 말이 지금 어제 그제 계속 좀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친문 세력이 이재명 후보 돕지 않았다. 근데 사실 그게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거를 딱 말로 꺼낸 거는 처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좀 이거 다시 좀 친문 대 친명 간의 갈등으로 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 친문으로 그 표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쪽을 지칭하는 게 맞을지 저는 후자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네. 아닐까. 근데 상당 부분은 겹칠 수 있죠. 사실은 이낙연 당시 이제 후보가 경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지내고 당대표도 지냈기 때문에 뭐 친문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친문인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낙연 경선 후보를 지지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겹치는 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그걸 친문 전체로 얘기하는 게 네. 과연 정확한 표현일까? 저는 그 부분은 의문이에요. 그럼 친낙으로 표현할까? 어쨌든 친낙? 이제 뭐고 좀 저도 결은 예.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그런 상황, 근데 그 갈등이 다시 끄집어내진 거잖아요. 이거 근데 저는 네. 뭐 의도든 실수든 사실 그러니까 친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거라고 봐요. 그건 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8월 전당대회 염두에 두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그런 메시지에서 아주 전략적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네.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당시 친낙과 친문은 좀 달라요. 네. 크게는 한이었지만 친문 중에 상당수는 사실 친명으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 이번에 뭐 공소 취소 모임에도 사실 그 그렇죠. 친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긴 예, 하잖아요. 22년 대선 때 이미 이낙연 지지층은 친문 중에서도 소수였습니다. 극소수였고 네. 다 친명으로 전화를 한 상태였었어요. 네.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그 경향 TV에서 했던 얘기는 처음에 이제 친청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네. 나왔거든요, 자연스레. 그러면 그때 친낙과 지금 친청을 그러니까 일치하 동일화해서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친낙의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의 기분 나빠서 과거를 끄집어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양쪽의 어떤 명확한 뭐 파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누면서 본인이 다른 파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대표주자처럼 되는 그런 모양새를 사실상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이 원래 전략적인 건 아닌데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크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말로 인한 파장이랄까 여러 해석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으로 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성태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네. 사실 어느 정치 그룹이든지 정당이든지 하다못해 어떤 모임이든지 특정 의사결정에서는 반대되는 흐름, 반대되는 뭐 모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2022년 대선 때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는 2026년 대선에도 2025년 대선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뭐랄까요? 음모적인 그리고 집단화된 그런 흐름인 것처럼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 상당히 저는 동의하는 게 음모적이다. 그리고 본인의 저는 지금 현재 뭡니까 그 2심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져서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그 꼬리표를 못 댔단 말입니다. 돈봉투 사건의 그런 것들을 네. 그런 뭐 일종의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닌가.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설픈. 네. 네, 그래서 조금은 그 사선 정치인인가요? 그런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그리고 매끄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김준일 평론가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아니요, 같은데. 아니요. 그 박지원 의원이 앞에 네. 오늘 인터뷰 하시고 나갔다가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네. 전 이제 방송에서 종종 마주쳤는데 좀 오랜만에 봤어요. 박지원 의원을. 김준일 오랜만이네. 네. 그러더니 야, 그 사람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해. 그래서 저는 그럴 힘이 없는데 참 애고가 강하신 분들이라서.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실. 이 앞에서 이제 박성태 진행자와 얘기했던 유시민, 뭐 송영길, 뭐 네. 이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판이 깔렸어요. 이미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차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가 이미 팔을 확실히 깔아놓은 상황이라서 네. 이거를 이용해서 각자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다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방어하면서 또 공격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구민정 의원도 네.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유시민 작가가 오늘 아마 매불쇼 또 녹화하고 내일 방송 또 한대요. 네. 예. 그러니까 작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물러설 생각이 없다. 네. 이 작심을 한 거기 때문에 계속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싸워야지. 심심하죠. 사람들 심심할까봐 우리끼리라도 그러네. 싸우게 지금 해주는 거야. 관심 못 끄니까 그럼. 뉴스 안 나오고. 그래서 아까 박성태 앵커가 얘기하시길 이거 지금 지방선거는 양당 모두 안중에도 없다 그 그러게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지난주에 그 유시민 작가의 ABC론과 이어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저 발언까지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권력 다툼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완전 본격화됐다, 표면화됐다. 이제는 뭐 딱히 숨길 거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것도 충분히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명 쪽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있는데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몇 가지 실수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지지층 내에서도 못 믿었다라는 얘기들도 가끔씩 네. 나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럼 그 자리 내가 가야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네. 있죠. 그래서 그런 의견을 그러니까 친청에 대한 공격을 선명하게 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물론 이분이 원래 주저함이 별로 없긴 한데 주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화도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개항을 네. 나갔는데 뺏기잖아요. 그것도 이제 김남준 네. 아직 대변인에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쵸, 뺏기는 네. 모양새로 간다면 사실 열받잖아요. 거기다 화를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연수갑도 갈 용의가 있다. 인천에. 네. 근데 거기도 지도부가 안 준다. 제가 지난주에 듣기로는 지도부는 광주를 가라라고 그런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열을 받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가 뭐 당대표를 또 하고 싶은 그런 것보다는 네. 이분도 꿈이 대선인데 그럼요. 네. 광주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왜 이제 광주를 크게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민주당에 오래된 그게 있거든요. 호남 인사는 대선 잡기 힘들다. 왜냐면 영남표 잡기가 네.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꼭 그거 아니어도 내가 인천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는데 네. 예. 맞아요. 아니,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그래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천의 맹주로서 그렇죠. 자리를 좀 잡아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그림도 있을 텐데 예. 이제 호남으로 좀 밀려나게 되면 그런 상징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고는 모르는데 일단 호남 가는 거를 싫어하는 건 맞고 왜 싫어하냐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제가 추정컨대는 만약에 광주로 가게 되면 대선 주자를 꿈꾸는 정청래 대표가 송 전 대표 그냥 저기서 노세요.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격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번에 경향TV에서 발언도 친청에 대한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22년 대선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참
이번 선거는 특이해요. 지금 지방선거가 한 70여일 남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온통 지방선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당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르고 어떻게 이길 거냐 뭐 어쨌든 뭐 수면 위에서는 다 그런 얘기만 오고 가야 되는데 지방선거 거의 끝난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 관심이 8월 전당대회에 가 있어. 맞아요. 네. 8월 전당대회에 가 있으면서 이른바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보면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B 그룹도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지지층인데 네. 현 시점에서 그 지지층을 밀어내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중도 확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중도 확장을 통해서 들어온 세력이 어떻게 보면 B 세력이라고 네.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이제 그러니까 편가르게 B는 하는. 항상 이익만 쫓는 아이 그 천한 사람들, A는 숭고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지층을 밀어내는 게 더군다나 지방선거 70일 남았는데 아니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단골 손님만 손님이냐고 새로운 손님도 잘 해드리면 앞으로 단골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네요. 네. 예? 뜨내기 손님이 단골 되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판 진짜 뭐랄까 황당하게 돌아간다. 이 선거는 70일밖에 안 남는데 저는 그 전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유리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유리해서 한 5% 차이 날 거다. 득표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국민의힘이 잘하면 서울시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선거예요. 그쵸. 네. 유권자 구성의 네. 면면을 볼 때. 근데 이번 선거가 워낙 국힘의 아주 열성적인 몇몇 분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라서 한 5%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 내에 돌아가는 거 보면 이미 끝났어 선거가. 그렇죠. 네. 막성태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악돈 상황에서 열받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을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뱉어냈단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걸 ABC론을 되새겨 볼 때마다 상당히 뭐랄까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다. 말씀처럼 이거 전 갈라치기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적게는 유시민. 저는 또 민주당의 특기 중 하나가 이제 갈라치는 거잖아요. 세력 대 세력을 갈라치고 뭐 지지자들을 갈라치고 하는 건데 어떻게 민주당 지지 그룹을 A, B, C로 나눠서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B는 조금은 말씀처럼 약간 천한 집단 그리고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뭐 그런 것으로 이제 묘사한 거잖아요. 이익을 줬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정치에 저는 좋을 바가 없고 악영향을 미치는데 다행인 것이 이것을 주장하는 똑같이 국민의힘에도 있단 말씀입니다.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항상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용병 타령하면서 네. 사실은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용병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B그룹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중심을 잡아가는 거고 선거에서 핵심 전략이 향해야 할 대상인데 네. 이런 식으로 용병이자 B그룹으로 이렇게 비하하고 멸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태보를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그럼 지속되면 지방선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지금만 봤을 땐 여유롭게 이길 수 있다고 아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라는 게 5% 이기는 여유예요. 서울시 선거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네. 너무 이렇게 지방선거는 이미 다 이긴 판이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분열하는 양상이 거듭되면 사실 그 5%라는 거는 네. 뒤집힐 수도 있는 득표 차이거든요. 네. 저는 5% 차이인데 왜 이렇게 한 25% 이기는 것처럼 행동을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에 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ABC 뭐 그룹들이 싸우는 게 예를 들면은 선거를 한쪽에서는 선거를 나가서 뭐 실력을 보여야지 한쪽에서는 아예 보이콧을 해야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다 뭐 자기들이 다 이재명 팔이를 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매명이라고 네. 유시민이 얘기했던 그
매명을 하고 있으니까 선거에 가서 찍어야지. 이거는 유시민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돕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텐데 네. 그 이유가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비판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면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뭐 그게 유시민의 분석이 맞다 한들 그러면은 그 A 그룹은 자기 유시민, 그러면 뭐 정청래, 뭐 이를테면은 조국, 뭐 저기 김어준 네. 여기가 A 그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 추론컨대 그렇죠. 예. 거기는 이익을 안 줬나요? 오, 김어준 지금 전국에 콘서트 하고 다녀요 지금. 가장 돈을 쫓는 게 김어준이에요. 네. 그뭐 유시민 작가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강남 지식인에서 지금 김민석 총리인데 책만 나오면은 본인이 방송 나와가지고 지금 책 얘기하고 다니는 게 유시민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작작 좀 해라 진짜. 돈도 쫓고 나는 뭐 그거 나쁘게 보지 않아요. 능력 되면 네. 다 하는 건데 네. 뭐 얼마나 숭고한 거 그러니까 B여준이고 B시민이고 B우기지 그러면은 최욱도 지금 조회수 이거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300만에 막 찍고 그러면은 최욱도 신났지. 그러니까 다 그냥 이익을 쫓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산업공상도 아니고 이게 네. 상인들은 천한 건가요? 참 내 진짜 보다 황당해가지고 진짜. 네. 그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근데 다시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한 건 A 그룹이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가치가 지구지순한 가치라고 다 동의하는 거냐? 물론 이건 저의 그냥 주장인데 저의 주장으로 보면 유시민 작가나 다른 분들 뭐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로 보고 최고의 가치는 검찰 폐지라고 봐요. 네.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일 때부터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사실 제일 강하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검찰 개혁이 사실은 검찰 폐지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과연 다 맞는 가치냐. 예를 들어서 권력자들이 볼 때는 검찰이라는 것은 사실은 권력자의 제일 잘 드는 칼이었고 안기부 국정원이 힘을 뺀 다음에는 사실은 검찰이 제일 잘 드는 칼이었죠. 그런데 다른 권력자에게 넘어가면 위험하고 또 그 경우에 문제가 많았으니 그 칼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럼 경찰이 이제 칼만 들게 되는데 이 칼은 그냥 막 휘두르고 더 오히려 위험할 때도 많거든요. 그럼 그게 맞느냐? 사실은 권력자에 대한 검찰이 바라보는 권력자에 대한 모습도 있지만 또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예를 들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랬고요. 이건 네. 공청회 때 나왔던 말입니다. 몇몇 사건들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한 걸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 폐지가 맞는 거냐? 물론 원래 검찰은 공소만 해야 되는 기관인데 우리나라가 옛날 뭐 친일 경찰부터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조국 교수 논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논문에 나오면서 검찰한테 많은 수사권이 간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갑자기 없애서 갔을 때 형사사법 체계가 이걸 다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주장인데 검찰 폐지가 지구지순한 가치냐? 그걸 대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네. 거는 동의 못할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그 검찰개혁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봉하마을 네. 갔잖아요. 이제 검찰개혁을 네. 이뤄냈다는 거를 일종의 보고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두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갑자기 이름이 곽상원 의원. 곽상원 의원이 정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요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조금 그 정치인들의 어떤 자기 추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퍼포먼스로 비춰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친문보다 더 뿌리 깊은 게 친노 세력이잖아요. 네. 거기에 호소하는 듯한 퍼포먼스로 비춰지는 측면을 아마 곽상원 의원이 지적한 것 같아요. 근데 진심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퍼포먼스인지 그거는 본인들이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을 왜 하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중첩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네. 첫 번째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이유는 첫 번째 복수입니다. 노무현의 복수. 그게 정청래 대표가 그게 이제 뭐 A 그룹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오래된 친노들이 이제 주장해 온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저 검찰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복수고
두 번째가 이제 징벌이에요. 그래서 징벌. 그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정치 수사, 편파 수사한 너희들 네. 우리가 손봐줄게. 이제 복수와 징벌이 있고 세 번째가 위험 제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언제든지 우리를 칠 수 있고 그게 조국 사태도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때도 그러니까 아예 얘들을 완전히 무력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어디 저기 구석에 있는 게 이제 국민의 뭐 이익 뭐 이런 거 국민의 이익은 제일 뒤에 있어요. 예, 네. 그럼 뭐 내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걸로 무슨 이익을 보는지를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검찰 개혁에 정치 검찰 해체했다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특사경에 대한 이제 수사지휘권이 없어진다는 이제 각종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정념들, 복수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김용남 의원이 대표적인 친검 이제서 아니 저는 뭐 이거 그러니까 검사처럼 안 제가 생겼어요. 검사처럼 안 생겼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분 순치된 이분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지금 이거 큰일 나겠어요. 지금 이러다가 진짜. 아니 수사가. 저는 뭐 친검의 입장은 아닌데 네. 사실은 뭐 검찰 떠난지도 오래됐고 뭐 검찰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네. 제가 하는 일이 근데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현 시점에서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 올 10월 2일부터 바뀐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네. 너무 뭐랄까요 근본주의자적 시각이 있는 것 같아. 네. 검찰은 무조건 절대 악 없애야 되고 힘을 빼버려야 되고 근데 검찰 제도라는 게 생겨난 게 사실은 경찰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제어하기 네, 위한 처음 그렇죠. 법률적인 제도로서 생겨난 것이거든요.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면 원래 영국에는 검찰 제도가 사실상 없었어요. 근데 1985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왜 생겨났느냐? 경찰이 사건을 너무 뭐랄까요? 조작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제어가 안 돼. 법원 가서 일일이 다 걸러낼 수가 없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없던 검찰 제도를 그 CPS라고 그래갖고 만들어 가는 중이고 지금도 뭐 완성된 단계라고는 볼 수 없는데 미국하고 또 많이 틀려요. 근데 주로 각국 나라의 검찰 제도가 생겨난 거는 경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생겨난 건데 네. 그 기능은 남겨둬야지 적어도.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은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것까지도 좀 사라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번째 아까 전에 위험 제거 이걸 했는데 이 논리가 얼마나 허접하면은 검찰을 만약에 무력화하면은 뭐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보복을 안 당하나요?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봤잖아요. 네. 검찰이 뭘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이 앞장섰지만은 감사원도 나오고 국정원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경찰은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 존재예요. 시키면은 다 합니다 수사. 네. 그러니까 가장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위협을 느낀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보복을 소위 말해서 정치 보복을 막는 겁니다. 그게. 네. 근데 이게 그냥 우리는 검찰만 없앴으니까 우리는 이제 안심이야 이런 바보 같은 이거 대가리 받고 있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두 분 누구예요? 말씀 잘하시네요. 사실은 그 일단 명함 좀 주고 가세요.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국세청 자료에서 시작된 네, 거예요. 맞아요. 국세청에서 들고 왔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검찰이 아니고 국세청 자료가 경찰한테 네. 넘겨갔다면 경찰은 안 했겠느냐 그런 거죠. 네. 국세청을 개혁해야 되겠네. 경찰도 사실 국세청 윤석열 무력화. 정부 때 그 언론사들 다 압수수색하고 경찰도 다 했어요. 근데 저도 검찰에 문제가 많아요. 저 검찰 가까운 분들도 있고 경찰 가까운 분들도 있거든요. 또 그중에 제가 가까운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면 쭉 들어보면 비리들이 많아요. 원래 권력이 많은 데는 비리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구청 건축가가 원래 지금 모르겠고 옛날에 비리가 많았어요. 인허가가 워낙 많으니까 구청 건축가에 비리 많으면 이 인허가권을 다 주민센터로 넘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고 견제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본래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물론 공소가 이제 본래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건데 경찰 견제도 크거든요. 그럼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 네. 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가 처음 문재인 정부 때 1호 공약이 공수처 설치였어요. 네. 공수처가 지금 한 게 뭐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신중히 저는 민주당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저도 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제 그 봉하마을 가서 방명록 쓴 걸 봤는데 느낌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명분이 네. 오죽 없었으면 음.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나. 그러니까 저는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통과된 국정조사 계획서 네, 거기에 네. 다 나온다. 거기 보면은 뭐 조사 대상이 뭐가 나오냐면 대장동, 네. 대북송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 있는 사안들 네.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거고 네. 본인들 스스로 검찰 개혁을 완료했다라고 보고하는 거고 네. 결국은 뭐 양두구육처럼 명분은 뭐 그럴싸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네. 그리고 실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현 공소되어진 그리고 뭐 유죄 취지 파기완성되어진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되돌려 보려는 그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고 네. 저 역시 어떻게 보면 곽상은 의원과 조금은 곽상은 의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그만 좀 소환했으면 네. 좋겠다. 네. 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은 비극적인 이름들입니다만은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전 아직도 호불호를 따진다라면 모두 다 좀 호감들을 가지고 있고 네. 특정한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네. 부끄러움이거든요.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럽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 이걸 자꾸 좀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입으로 소환하는 순간순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본인 스스로 오점들 네. 이걸 떠올릴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국세청 말씀해 주셨지만 저 역시도 그 사건들 좀 꼼꼼히 봤다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노무현 대통령의 오점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제발 이러지 좀 말자. 네, 본인들 더러운 입과 더러운 손으로. 저번에 김경률 기자가 지난주에도 유훈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 하셨었거든요. 예, 예. 그 연장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하나만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희망했던 게 뭘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 개혁을 얘기했어요. 아. 가장 원했던 게 이런 식의 소모적인 정치는 안 된다.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대연정이었고 네. 계속 이제 소위 말해서 우클릭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FTA도 그쵸, 하고 맞아요. 뭐 네. 이라크 파병도 네. 하고 저는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얘기를 안 한 건도 아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정치 개혁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안타깝게 가고 그거를 계속 이제 검찰 개혁만 강조하는 건데 정치 개혁을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당 대표와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이제 친노를 자처하면서 계속 이제 노무현 대통령 소환을 하는데 네. 그때 그 칼럼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석현 정치평론가가 쓴 건데 노무현에게 뉴 노무현이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노무현의 진보한테도 이제 공격받고 보수에게도 이제 외면받고 막 이러면서 네. 이제 지지도 떨어지고 그랬죠. 어려웠잖아요. 네. 뉴 노무현이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알아준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거는 대통령한테 그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거를 갈라치게 할 게 아닌데 자기만의 그 무월감 네. 뭐 이런 걸로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 정치 개혁을 해라 진짜로. 노무현의 유산을 정말로 받들고 싶다라면 그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구제 개편 네.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거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사실 이제 정치 개혁은 완전히 뒤편으로 가 있잖아요. 그 지금 아까 그 국세청 얘기하고 하셔서 이제 사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 보도 관련해서 SBS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SBS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보도도 있던 곳 하면서 또 좀 논란이 일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요 사과를 요구한 상황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과 요구 SBS에 대해서는 사과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당시는 봤지만 이번에는 뭐 다시 얘기 나온다면 앞에 조금만 이렇게 봤었는데 뭐 조금씩 얘기 나오는 거 네. 약간 좀 제가 본 장면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놓고 보면 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보도가 그러니까 만드는 네. 방식이. 네. 그래서 저는 의혹 제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공인은 그런 의혹 제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려 있어야 되는 거고 대신 의혹 제기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정황,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네. 그런데 뭐 일부 조폭의 말을 듣고 물론 이제 저는 엊그제 이긴 총장 나온 얘기 그 말도 맞다고 봐요. 근데 당시에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성남시에 여러 한계 있고 네. 이런 게 이제 의혹의 많은 부분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장면에서는 좀 상당히 과하게 나온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과할 수도 있다,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네. 사과 저는 언론사 했을 때도 반론 보도 정정 보도 잘 받아줬어요. 또 받아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거 너무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SBS 그 알팀은 바로 사과를 했는데 이제 SBS 노조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면서 또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비판이 훨씬 자유로워야죠. 그러니까 비판의 폭이나 강도가 훨씬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소시민보다는 훨씬 감내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죠. 네. 이게 뭐 공적 인물 이론이라고 그래갖고 영미 쪽에서도 퍼블릭 피겨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뭐 조금 사실과 다르더라도 감내해야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한 쪽에 안 물리는 게 오래전부터 확립된 이론인 건 사실인데 이건 말씀대로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어쨌든 네. 법률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으니까 법률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로 확인됐으면 네. 음. 그건 언론 기관이라도 사과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파타야 살인 사건 뭐 그 후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약간 너무 나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타야 살인 사건이란 게 뭐 있었고 조폭들이 한국인 납치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얘들이 국제 마피아파라는 일부가 마피아파라는 애들인데 이거에 뒤에 이재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파타야 이 살인 사건하고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자기네들이 단독 특종 보도하고 뭐 이거를 연관성을 그 후 이렇게 하는 거는 있더라도 이거는 조금 더 드라이하게 갔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보도를 조금 더. 예. 네.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때 느꼈던 것도 네.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건 코마 트레이드라는 데가 나오고 실제 국제 마피아파의 일부 조직원이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또 모르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뭐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나중에 논란이 되면 자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유착 의혹으로 볼 것이냐인데 이걸 판을 어마어마하게 막 국제 살인 사건하고 다 엮어 놓으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좀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사과까지 요청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비슷해요. 우리 막성태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막 살았군요. 예. 잘못한 거 있으면은 빛의 속도로 사과합니다. 저는 뭐 이게 평론하다가 틀린 것도 있고 네.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과하면 이제 뭐 이렇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 저는 몇 가지를 짚고 싶은데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의 발언, 문제된 발언 그리고 뭡니까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네. 문제의 발언들은 SBS 보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 시간상으로도 훨씬 그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적어도 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와 같은 장영하 변호사의 발언은 조금 너무 나갔다. 네. 이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좀 이런 식의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게 저런 식으로 나갈 발언인가 네. 이렇게 했었고 우선은 정리하자면 SBS 보도는 장영하 변호사의 문제되는 발언과는 좀 상관없는 관점에서 시작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짧게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난 몰랐다. 모르고 변호했다. 조폭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보면 시간상으로 따져보고 몇몇 소송 사건을 따져보면 이미 조폭들이라고 확정되고 나서 그에 따르는 후속 재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변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의 그러니까 피변호인들이 조폭이라는 것은 알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싶고 또 하나는 네. 역시 이제 소문을 가져오자면 몇몇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호소하는 것이 너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기사를 네. 특정 언론사를 찝어서 SNS에 올리면서 공격 표적이 되고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SNS를 통한 여러 가지 발언들 이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과연 언론사에 대해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SBS 그리고 그전엔 어디 그리고 그런 뭐 대통령이 올리고 나면 저절로 기사를 내려버린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계속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저는 이것이 좀 적절한가? 네. 어떤 견제 장치 그리고 감시 장치로서 언론의 기능들을 조금 무력화 내지는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결과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네. 저도 이런- 그런 우려에는 동의합니다. 네. 언론사가 네. 지금 경제 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유튜브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도 안 좋고 네. 사실 정부 광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꼭 그런 의지가 저기를 내가 압박해야지라고 의지가 없어도 대통령이 직접 해당 기사를 링크해서 그 매체에 가지고 보통 기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얘기했다라는 기사가 있고 해당 기자가 그 내용을 쓴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 했다는 건 매체는 상관이 없죠. 그건 그냥 그- 한 말 그대로 쓰는 그렇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동아일보가 쓴 건데 국민의힘 누구의 주장 그리고 대통령이 그 주장을 약간은 탄핵하는 그런 발언이라면 그 매체랑은 아무 상관이 예. 없죠. 근데 해당 매체의 시각이나 취재 내용을 가지고 가면 매체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의도가 뭔진 몰라도 전 사실 의도도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의도가 뭔진 몰라도 매체는 위축됩니다. 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최근에 언론 환경은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기자들은 그렇죠. 그런 그래서 얘기들을 많이 그런 거는 네. 사실은 언론 자유를 얘기한다면 좀 지향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진짜 두 분 의견에 정확하게 공감해.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예전에 대선 전에 이제 대선 앞두고 CBS도 한번 좌표 찍은 그랬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맞습니다.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부적절하다라고 비판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순수 정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밀당을 기가 막히게 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거리를 계속 일으키면서 네, 네. 그러면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판을 이렇게 바꿔가는 능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탁월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네. 이 대통령을 꼭 인품 좋고 네. 태평성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태평성대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노이즈를 일으키고 그래서 차라리 권력이 살짝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훨씬 좋은 일.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조국 사태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인품 진짜 훌륭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가 여기 뭐 당사자도 참여하셨던 당사자도 있는데 대통령이 계속 논쟁거리를 던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에 빠져야 된다. 네. 막 이런 거는 논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스스로 던져놓고 스스로 이슈를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판으로 끌고 가는 이 정치력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기깔 난다 진짜. 예.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슈를 던지는 능력이 너무 탁월한데 그것들을 커뮤니티의 댓글도 다 보는 것 같아요. 뭐 다 봐요. 부동산, 그래요? 부동산, 뭐 주식이면 주식, 다 뭐 봐요. 게임이면 게임 그거를 안 보면 나올 수 없는 얘기라고 하긴 제가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네.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 훈시기형 사건, 훈시기형 땅 사치요? 그때 네. 그게 2019년에 강훈식 의원이 뉴스공장에 나가가지고 자기 에피소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올라가야지. 그런데 왜 왔어? 그러니까 저 충청도 특유의 말투로 훈식이가 여기 땅 산다며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했다라는 그 쇼츠가 유행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보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니까 댓글 다 보고 네. 텔레그램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지금도 예, 네. 대단하다 진짜. 예. 네, 저희가 지금 민주당 얘기만 하느라고 국민의힘 얘기를 거의 하나도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거예요. 댓글들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저희가 한창 언론개혁 얘기를 했어가지고 킴 KS3636번님 언론도 기사를 쓸 때는 최대한 검증해야죠. 그다음에 또 SM 파크 7787님은 언론이 개혁되면 정치 개혁된다. 이 언론에 대한 비판을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황금돼지 777님 민정수석 김용남 강력 추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추천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김용남 의원님 이제 계속 뵙잖아요. 네. 뭐 좋은 소식 없어요? 야 묻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네. 기다려 보시죠. 네, 혹시 그거 또- 있잖아요. 네. 그 땡벌이라는 노래 아세요? 땡벌 어, 땡벌. 네. 예. 아.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김용남으로 땡벌 김용남. 땡벌 김용남 선생으로 다음부터는 네, 그 한 번씩 커피 쿠폰 이제 주실 분들 뽑아 주시면 돼요. 네. 어떤 분 뽑아 주시면 좋을까요? 아 저는 바로 네. 보이네요. 이분 딱 어떤 의도, 어떤 맥락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텍스트로만 말씀드리면 제일 정확하게 저희 방송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 어디 갔지? 아까 잠시만요 찾을게요. 지나가고 여기 있어요. 있네요. 네. 트랙 CP9 음. LS님 음. 트랙 아주 7자로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놀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저는 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트랙 TLEK 트랙 CP 놀고들 계십니다. 아니, 저는 황금돼지님 드리고 싶은데 제 네. 기억에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드렸어요. 들었어요. 쿠폰을. 그래서 오늘은 굿 JI9LS님. 네. 이게 영어로 된 분들이 잘 안 가 차례가. 사실은 이게 읽기가 복잡하잖아요. 눈에 딱 안 그래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네. 오늘은 영어 닉네임을 가진 분을 드리겠습니다. 쏟아지는 햇살님, 막성태님 그 옷 방탄 단체복이냐고 물으셨는데 옷이 좀 뭐요?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브랜드예요. 네. 저는 저만의 브랜드. 네. 예, 저는 마스터님 드릴게요. 마스터님이요. 예, 네. 이분이 댓글을 초반에 남기셨는데 김준일의 뉴스쇼 기대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달면 안 됩니다. 영모로 삼지가 이거 지금 이슈화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지가 능지처참 당합니다. 이거는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프레임화. 반역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시지 말라고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저 그리고 김영유 회계사님. 네. 아직 좀 익숙치 않아서 이게 방송 초반 시점인데 네. 이번에는 저한테 우호적인 발언해 주신 분 음. MAY/NM1PZ님 김경률은 문재인 때도 윤석열 때도 옳지 않은 것에 비판했음. 네, 그러니까 두 정권 모두 다 제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땡벌 원조 땡벌이 네, 여기셨네요. 원조 땡벌입니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원래 그리고 제가 알기로 회계사님이 성품이 들어가서도 막 욕하다 금방 나올 거예요. 네. 제 의지는 그게 아닌데 못 알아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 정치권 뉴스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저희도 다루면서 좀 지친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도 또 그럼 또 얘기거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저희 다음 주에도 많은 얘기거리 갖고 와서 또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